자, 가자 지구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IDF가 하마스를 향한 공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4월 3일에 이제 이스라엘군의 신임 수석 대변인인 에피데프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IDF가 3월 18일에 가자지구 전투가 재개된 이후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600개 이상의 테러 인프라들을 제거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하마스 고위 간부 12명을 포함해서 총 약 250명의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모두 이제 10월 7일 학살에 가담했던 테러리스트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변인은 이스라엘과의 국경을 따라서 보안 완충지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군이 세자이아 지역에서 지상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세자이아에서 여러 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사살을 했고 그리고 하마스 테러 인프라를 해체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인근 마을인 자발리아에 있는 하마스 지휘센터를 공습을 해서 하마스 테러리스트 4명을 추가적으로 사살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7일 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했던 그 테러리스트들이 아직도 남아 있군요. 근데 이번에 많이 소탕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4월 6일에는 하마스가 아주 오래간만에 이스라엘의 아슈겔론 쪽을 향해서 대규모의 또 이 로켓포를 날렸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쪽 피해가 좀 있습니까? 네, 일단 이 하마스가 이번에 로켓 10발을 발사를 했는데 이거는 수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공습이었다고 합니다. IDF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로켓은 성공적으로 요격이 됐지만 일부는 아슈켈론에 떨어져서 이제 주차된 차량이나 아니면 도로가 파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명피해관에서는 30대 남성이 로켓 파편에 의해서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피소로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경미한 부상을 입은 여러 명이 이제 불안 증세나 이런 것들 현재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카츠 국방장관 이분이 얼마 전에 브리핑 하기를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죠. 이란 쪽을 향해서 좀 돈을 보내달라 이렇게 그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데 하마스에 누가 이란에게 얼마나 돈을 달라고 했던 겁니까? 이제 2021년 6월 당시인데요.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야히야 시나르와 그리고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가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인 에스마일 가니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편지에서 시나르는 우리는 이 괴물 같은 존재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을 뿌리를 뽑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우리 민족 역사에서 이 어두운 시대를 끝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를 위해서 향후 2년간 매달 2천만 달러씩 총 5억 달러 약 7천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와우. 네. IRGC 팔레스타인 지부가 대신 이 해당 요청에 대해서 수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 수락을 하면서 말을 한 게 이란도 지금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다라고 답변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츠 장관이 이 해당 문서에 대해서 하마스 고위 간부들이 사용하는 그 가자 지구의 지하 터널에서 발견된 기밀 문서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란과 하마스 간의 직접적인 연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아야 시나르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 7천억 원을 달라고 했군요. 정말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그 7천억 원 결국 받아서도 뭐 지들이 다 먹었을 것 같은데. 자, 말 나온 김에 이란 얘기를 계속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2일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이란과 미국이 오만에서 직접 고위급 회담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뭐 회담이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에다가 원래 사드 포대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사드 포대를 설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5일에 미국이 이스라엘의 사드 1개 포대와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 2개 포대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네, 항공기 추적 사이트 보시면은 이제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미군의 대형 전략 수송기인 C5M 슈퍼 갤럭시가 이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에 착륙을 해서 약 8시간 동안 머물렀고 다시 람슈타인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제 추측이 주로 사드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수송기에 담겨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이번에 있었던 이 미국의 지원으로 방어 역량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사드 배치에는 이란을 핵 협상 테이블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 위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과 관련해서 아주 또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어요. 이란이 스웨덴에서 미성년자들을 모으고 있다는데 미성년자들을 모아서 뭐 슈스케 같은 거 하려고 그러나요? 그 미성년자 모아서 모집하는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섬뜩하다라고 하는데 네. 모아서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제 CNN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스웨덴의 범죄 조직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현재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의 10대 청소년들이 이 타겟이 됐습니다. 스웨덴 갱단의 모집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웨덴 경찰과 검찰은 지금 이 해당 청소년들이 이란의 정보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스웨덴 범죄 조직에게 이용을 당하고 조종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스웨덴에서 15세 소년이 무기를 소지한 채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14세 소년이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에서 총격을 하다가 체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세 소년도 스웨덴에 있는 이스라엘 회사의 사무실에 총격을 가한 혐의로 이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스웨덴 그 검찰에 따르면 이 해당 용의자들이 누가 해당 일을 최초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총리 또한 이란이 이 갱단 조직을 이용해서 이 어린 아이들을 이용해서 스웨덴에서 심각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야, 13세, 14세 애들인데 미성년자인데 그야말로. 네, 맞습니다. 13세면 우리나라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대사관을 향해서 총을 쏘고 하여튼 그 살벌하네요. 야, 이번엔 좀 후티 반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3주 동안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주 그냥 지옥의 비를 쏟아붓듯이 공격을 당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후티 반군이 미국 군함을 향해서 함선을 향해서 반격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후티 반군이 홍해에 있는 미군 군함을 표적을 삼고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후티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6일에 홍해 북부에 있는 미군 군함 여러 대와 충돌을 했고, 그리고 이 순항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로 그 미군 군함들을 이제 공격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미국 선박에 대한 공격을 우리가 4시간 동안 지속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공격이 실제로 발생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 사실은 사실 없고요. 이제 후티 반군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후티의 지금 발언 또한 이제 실제로 효력이나 이런 신빙성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후티가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이슈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후티족은 가자에 대한 침략이 중단되고 이 포위가 모두 해제될 때까지 우리가 싸움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후티 반군 그래도 지금 후티 반군에게는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래요. 네, 이제 이란이 슬슬 발을 빼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란의 한 고위 관리의 말에 따르면은 이란이 군인들에게 예멘에서 철수하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란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 게 예멘에서 이란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미국과 직접 충돌하게 되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해당 관계자는 후티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고, 그리고 이 후티에 대해서 나스랄라와 아사드 사이에 의존을 했던 그런 일부 사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부 사슬을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예멘의 전 외교관도 후티 반군은 예멘에서 인기가 없고 그리고 예멘의 거리는 지금 현재 후티로 인해서 분노로 가득 찬 상태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큰일 났네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이제 후티 믿었던 끈이 끊어졌습니다. 동아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지난 4월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두 번째 만남을 백악관에서 가졌어요. 2월 4일 날인가요? 첫 번째 만남, 2월 5일 날이네. 2월 5일 날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처음으로 외국 정상을 만난 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그때 만나고 난 뒤에 기자들 앞에서 서로 얘기할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4월 7일 날 두 번째 만난 뒤에 그 표정은 첫 번째와는 조금 사뭇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까? 네, 이제 사실 조금 의견의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란의 핵 문제 관련해서 의논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이란 정권과 직접적으로 그 고위급 외교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오만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12일 날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네타냐후 총리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이 이번 이란 핵 관련해서 이 위협을 완전히 없애겠다, 종식시키겠다, 그리고 뭐 이제 그 핵 프로그램을 부시겠다 이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애써 지지하는 듯한 태도만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관세를 또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타냐후 총리가 그 이스라엘에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철폐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는 미국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만 강조를 하고 그 해당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칭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최근 에르도안 대통령이 시오니스트 이스라엘을 파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지가 채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보니까 이제 그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머리가 꽤나 아팠을 것 같습니다. 자, 관세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관세와 관련해서 더 얘기하자면 우리나라한테는 25%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많이 봐준 것 같아요. 17%예요. 이스라엘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제조업협회에서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요. 관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수출이 매년 약 30억 달러가 감소를 하고 그리고 산업에서는 2만 6천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제조업협회 회장인 론 토머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서한을 또 보냈는데요. 그 해당 서한 내용에서 이스라엘 첨단 기술 분야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관련 서비스 수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이제 입힐 것이다 라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피해가 수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고 투자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기업들이 떠나도록 부추길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토머가 네타냐후에게 전했던 말이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매긴 이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내부 문제를 좀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그 활동하던 하이테크 기술자들이 외부로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전쟁의 위협 때문에 그러겠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혁신청이 월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마스의 10월 7일 학살 테러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이후부터 장기 이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난 첨단 기술자들이 이제 지금 증가를 계속해서 약 8,3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당 수치가 현지 첨단 기술 근로자의 약 2.1%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세수원 중 하나가 바로 이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의 현지 기술 인력의 수가 작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싸움이 장기간의 싸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이 계속해서 불안정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12일부터 6월절이 시작된다고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로 했는데 그 6월절이 시작돼서 아마 이 기사를 찾아온 것 같아요. 우리 이유준 PD가. 이스라엘 군 IDF가 6월절을 맞이해서 이 골란 구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코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군인이 특별 코스를 만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군인들이 에스코트 해주겠죠. 골란구원에서 이스라엘 군이 특별 보호 안내하면서 시행하는 6월절 스페셜 코스 어떤 겁니까?
네, 이게 이스라엘 여행사 트래블 컴퍼니언스와 골란 투어스가 6월절 기간 동안에 이제 원래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던 동부 골란고원 지역 투어를 개시한 건데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IDF 214단과 협력하여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당 투어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나할 로카드를 따라서 하이킹을 한 후에 군대의 승인을 받고 키부츠 아픽 지역에서 골란고원과 시리아의 국경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헤르몬 지역의 다른 투어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스바니 지역과 야르무크의 헤자즈 철도 터널 투어도 함께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네, 투어는 하루에 2번, 오전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인데 이스라엘 민간인이 이렇게 투어를 위해서 국경을 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